오늘도 좋은 소식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에 가면 형제의 키스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89년 11월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일부 남아있던 벽에 러시아 화가 드미트리 브루벨이 그린 그림이죠. 언뜻 보면 냉전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독일 통일의 정신을 나타내는 뜨거운 키스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레오니트 일리치 브레즈네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1979년 실제로 했던 키스를 그린 그래피티입니다. 굳건하게 버티던 소련과 동독의 결속을 이겨내고 결국 자유와 해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축하는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죠. 형제의 키스가 20세기 현대사의 비극을 잘 보여준다면 무수한 외세의 공격과 침탈을 겪었던 이탈리아 역사를 보여주는 키스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은 프란체스코 하예즈의 키스인데요. 그림이 있는 도시 밀라노로 가볼까요? 15세기의 밀라노는 악명 높은 독재자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 차례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는 두 나라에게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을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고 잦은 전쟁과 침탈 속에 도시 국가들은 힘없이 몰락해 갑니다. 결국 밀라노 공국은 1535년부터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714년부터는 오스트리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죠. 프란체스코 하예즈의 그림 키스는 밀라노에 있는 피나코테카 디 브레라 미술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소장품도 훌륭하지만 밀라노의 복잡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티켓을 사서 미술관 마당에 들어서면 반원아치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고요한 회랑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관람객은 마치 르네상스기의 수도원에 온 듯한 기분에 잠기게 되죠.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에는 안토니오 카노바의 중재자 마르스의 모습을 한 나폴레옹 총동 조각이 서 있습니다. 수도원 분위기와 나폴레옹 조각은 어딘지 모르게 조화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수도원을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옛 수도원이 있던 곳에 1571년부터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건축가 프란체스코 마리아 리치니가 1615년에 공사에 참여하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과 다른 건축가들이 이어받으면서 1776년에 건물이 완공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1571년의 밀라노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1773년에 예수회가 해체되면서 건물은 정부 소유가 되는데 이때 밀라노가 있던 롬바르디아 지방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황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수도원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이 건물에 도서관과 미술학교를 만듭니다. 조각, 회화, 판화 컬렉션도 전시하고요. 1796년 5월에 밀라노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의 차지가 되는데요. 나폴레옹이 입성한 겁니다. 나폴레옹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정신으로 혁명 이후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열었듯 교회와 수도원 등에서 몰수해온 이탈리아 회화들을 이곳에 전시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1809년 8월 15일 브레라 미술관이 개관합니다. 나폴레옹 몰락 후에도 컬렉션은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말하자면 브레라 미술관은 이탈리아의 도시 밀라노에 있지만 건축과 컬렉션에서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얽힌 복잡한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 마당에 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킨 전쟁의 신 마르스의 모습으로 분한 나폴레옹 동상이 서 있는 곳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 혁명 이념과 민족주의를 불어넣어 주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여러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고 오랜 외세의 지배로 시달림을 당하는 이탈리아에 독립의 열망이 뜨거워집니다. 프란체스코 하예즈의 키스는 제2차 독립전쟁의 승리,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에서 소개된 작품인데요. 이 당시 이탈리아는 나폴레옹의 몰락 후 다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브레라 미술관에는 총 38개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그중 맨 마지막 방에 키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앞으로 가보죠. 두 남녀가 열정적으로 키스합니다. 남자가 왼다리를 계단에 올리고 있네요. 가야 할 길을 멈추고 마지막 키스를 서둘러 하는 걸까요? 아니면 등을 한껏 뒤로 휜 채 입맞춤에 몰입하는 여인의 상체를 받쳐주려는 걸까요? 깃털 달린 멋진 모자를 써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아 남자의 마음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양손으로 여인의 머리를 붙들고 몸을 기울인 자세에서 절박하고 격정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키스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계단의 큰 그림자, 왼쪽 끝의 어둑한 실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채로 입맞춤에 몰입하는 두 연인의 태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불길함마저 느껴집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여인을 뒤로하고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떠나야 하는 병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화가의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예즈는 두 인물의 의상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남자는 붉은 스타킹을 신고 있고 여인은 하얀 소매 장식이 있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 평등, 다계를 나타내는 프랑스의 국기 삼색기의 색깔이죠. 남자가 입고 있는 갈색 망토 안쪽에는 초록색 자켓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초록, 빨강, 하양으로 이루어졌던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깃발이자 후에 이탈리아 국기를 이루는 색깔을 상기시킵니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키스 장면을 통해 하예즈는 이탈리아의 통일에 대한 열망, 프랑스의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레라 미술관의 키스 전시 방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키스의 왼쪽에는 제롤라모 인두노가 그린 큰 희생, 오른쪽에는 같은 작가가 그린 슬픈 애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두노는 가리발디가 이끌었던 이탈리아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장으로 향하는 아들에게 키스하는 어머니와 전쟁터에 간 애인을 그리워하는 여인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슬픈 애감 속 침대 뒷벽을 자세히 보시면 하예즈의 키스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하예즈가 그린 키스 속 여인이 떠나간 연인의 초상화를 보며 슬픔을 달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키스 이외에도 브레라 미술관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 아주 많은데요. 조반니 벨리니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안드레아 만테냐의 죽은 그리스도, 라파엘로 산치오의 성모의 결혼,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순례자들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관람을 해볼까요? 조반니는 아버지 자코포 벨리니, 형인 젠틸레 벨리니, 매형인 안드레아 만테냐와 함께 초기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이끈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조르조네와 티치아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조반니 벨리니는 자연스러운 명암, 만져질 듯이 실감나게 표현한 살결, 부드러운 색채로 베네치아 회화를 혁신하죠. 6번 방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일명 그리스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는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아기 예수의 오른쪽 발이 액자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죠. 직접 봤을 때 정말 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단축법으로 그려졌습니다. 단축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단축법으로 그려진 통통한 아기의 발이 보이시죠?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이전의 화가들이 그렸던 아기 예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의 손에 들린 과일은 선악과를 연상시키면서 인류를 위한 예수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미래의 운명을 아는 듯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표정은 슬퍼 보이고요. 벨리니는 이렇게 반신상의 성모자상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는 비잔틴 이코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그리스어도 벨리니의 비잔틴 이코나와의 연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벨리니의 매형인 안드레아 만테냐의 죽은 그리스도 역시 브레라 미술관을 대표하는 그림인데요. 7번 방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 연구를 토대로 인체를 조각처럼 표현한 만테냐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거나 여러 성인들에 둘러싸여 애도를 받는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요. 만테냐는 죽은 그리스도를 옆이 아니라 앞에서
그리고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린 독특한 구성을 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가 대리석 판 위에 눕혀져 있죠. 하체는 천으로 덮여 있고 상체의 골격에서는 마지막 숨을 힘들게 몰아쉰 흔적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대리석 위에 조각이 놓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만테냐 특유의 조각과 같은 표현이 돋보이죠. 예수의 오른쪽에는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요. 슬픔을 누르지 못하는 주름진 얼굴이 인상적입니다. 숨이 다해 핏기가 가신 예수의 몸이나 여인들의 묘사에서 만테냐에게 이들을 이상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람자는 못자국이 선연한 발바닥에서부터 손등을 지나 미간이 찌푸려진 예수의 얼굴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 마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만테냐는 단축법을 쓰고 있죠. 자, 단축법이 뭘까요? 단축법은 한마디로 긴 것을 짧게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단축법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510년경 도기에 그린 그림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그린 전사의 작별인데요. 트로이 총사령관 헥토르가 아버지 프리아모스와 어머니 헤카베에 둘러싸여 마지막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발 부분인데요. 오른발과는 달리 왼발은 앞을 향하고 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고대 이집트나 고대 오리엔트의 작품을 보며 그림과 조각을 했던 데서 나아가 실제 자연과 인간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본 것을 그릴 때는 짧게 그리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단축법을 모를 때는 이집트 벽화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발 모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세나 포즈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단축법을 사용한 뒤로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등 자유자재로 포즈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져 훨씬 자연스럽고 우아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만테냐가 쓰는 단축법은 예수의 몸을 짧게 그리면서 그만큼 예수의 상처난 두 발과 두 손,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더 직접적으로 관람자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합니다. 만테냐의 그림이 얼마나 새로운지는 그 전의 순환도와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1100년도의 순환도나 1200년대 초에 베를린 기에르의 십자가 책형을 보면 예수가 아무런 고통 없이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1400년대 마사초와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그림도 예수의 고통보다는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올려다보게 하죠. 만테냐는 과감히 그 틀을 깹니다. 브레라 미술관에서 만테냐의 이 그림을 본 순간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가 생각났는데요. 디테일을 세부적으로 표현했던 플랑드르 회화의 영향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가시면류관이 없다면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을 그린 초상화로 보일 정도로 현대적인 느낌도 들고요. 만테냐의 그림도 그렇지만 메시나의 그림도 크기가 작아 관람객은 더더욱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게 됩니다. 만테냐도 메시나와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파리의 작은 미술관 샤크마르 앙드레에 소장된 바로 이 그림입니다. 메시나 그림만큼의 강한 임팩트는 느껴지지 않지만 박물관에서 그림 앞에 서면 고통을 앞둔 예수의 두려움이 관람자의 코끝까지 전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만테냐보다 10여 년 앞서서 조바니 벨리니가 그린 피에타는 브레라 미술관에서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난간에 올린 예수의 손을 금방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림이죠. 르네상스의 기운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관람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훅 하고 전해져 오는 예수의 입김에 멈칫할 정도로 생생한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파엘로 산치오의 성모의 결혼이 있는 24번 방으로 가볼까요? 이 그림이 있는 방이 인상적인데요. 층고가 상당히 높고 다른 방과 달리 미니멀한 벽면에 몇 개의 그림만 걸려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림 왼쪽에는 도나토 브라만테의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가, 오른쪽에는 피에로 델라 프란치스카의 성인들과 천사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가 함께한 성모자가 걸려 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는 갓 태어난 예수를 무릎에 앉힌 성모 마리아가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에게 축복을 내리는 장면이, 왼쪽에는 기둥에 묶여 매를 맞기 직전의 예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 그림이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에피소드지만 모두 1400년대와 1500년대 초에 그려진 만큼 르네상스의 분위기로 넘쳐납니다. 세 그림 다 르네상스 건축 혹은 기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라파엘로는 후경에 아름다운 건물을 그려 넣었어요. 이 건물은 친구였던 브라만테가 1502년에 지은 템피에토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템피에토는 작은 신전이라는 뜻인데요. 로마에는 베드로를 기념하는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성당이 있는데요. 템피에토는 그 성당의 마당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곳을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 후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교황이 되는 성인이죠. 라파엘로는 베드로의 죽음과 사명을 환기하는 건물을 후경에 그림으로써 성모의 결혼과 예수의 순환, 교회의 건립과 복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면 의아한 장면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붉은 스타킹을 입은 남자가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있죠.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구원자가 12명이나 나섰다고 해요. 대사제가 구원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는데 요셉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신랑으로 간택되었고, 이에 실망한 젊은이가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중이고요. 이야기의 구성은 라파엘로의 스승인 페루지노가 2년 전에 완성한 성모의 결혼을 차용했는데요.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구성, 다른 느낌입니다. 페루지노가 인물들을 거의 일렬로 세웠다면 라파엘로는 훨씬 리드미컬하게 세워서 인물들의 경쾌한 움직임과 우아하고 유연한 구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 방에서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순례자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할까요? 카라바조는 1601년에 이미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 둘을 만난 일화입니다. 예수는 알아보았으나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길을 가다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예수가 빵을 뜯어 나누려는 순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카라바조 특유의 강한 명암 대비 속에 인물들의 연극적인 포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신비를 강렬하게 그리고 있죠. 정교하게 표현된 식탁 위의 음식들, 특히 테이블 끝에 놓인 과일 바구니는 카라바조가 얼마나 탁월하게 공간을 구축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601년의 작품에 비해 브레라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림은 더 어둡고 더 궁핍하고 덜 연극적입니다. 예수는 부활한 직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통통했던 모습에서 더 깊고 무거운 표정으로 어둠 속에 앉아있죠. 테이블 양끝을 잡거나 두 손을 벌린 제자들의 자세도 연극적이라기보다는 놀람을 억제하고 신비를 이해하려는 절박함이 더 묻어납니다. 자, 오늘은 밀라노에 있는 브레라 미술관을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밀라노에 가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할 가방이 여기 있습니다. 피카드로 블랙 스퀘어 컬렉션으로 블랙 엣지 코트와 다양한 컬러로 이태리 감성을 잘 표현한 가방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댓글 쓰면 선물 챙겨갈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